매매가는 이제 기대도 안 해? 이제 뭐 이제 사실 솔직히 내려놨잖아요, 우리. 그잖아요? 그쵸. 지금 솔직히 뭐 그래 하반기는 일단 이렇게 지나가고 내년에 뭐 어떤 총선? 하반기도 아니야. 그죠? 4월 일단 가야 지나가야 된다. 뭐 우리 약간 이런 지금 마음 살짝 내려놨잖아요, 지금. 살짝 완전 내려놨지. 뭘 살짝이야. 살짝 내려놨.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살짝 하긴 내려놨는데. 내년 총선도 있으니까. 네. 매매는 침체네요 하는 게 지금 아예 딱 그게 이제 거의 정리가 된 것 같고 이제 이슈는 전세가. 잠깐 설렜었습니다. 상반기 행복했다. 나 사실 상반기 솔직히 저도 이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잠깐 좋았어요. 행복했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사실 하반기에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사실 노심초사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네. 역시나 쉽진 않구나. 그럼 한번 이제 준비해 오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네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제가 좋아하는 모양의 차트이긴 한데 그래요? 귀엽지 않습니까? 플라워 차트라는 건데 네. 여기서 보시면 여기 항상 이걸 쓰시죠, 펜을. 네네네네. 네. 전국이 이미 이제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방향이 요로 가면은 매매고 여기가 여기가 전세거든요. 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전세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전세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가 오른쪽으로 가면 좋아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점 하나가 한 달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10월 달에까지는 그래도 9월 달까지는 계속 좋았어. 경기도, 서울. 매매. 서울 매매가 지금 보면 그래도 9월까지는 계속 매매가 오른쪽으로 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9월에서 10월에는 매매는 약간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살짝 틀었고 오히려 전세 분위기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전세가 두드러지게. 대전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지금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전세가 시장이 좋아졌고 9월에서 10월 넘어갈 때. 근데 10월에서 11월로 딱 들어오자마자 어때요? 매매가 왼쪽으로 간 게 지금 몇 개 있어요? 한번 세워볼까요? 대전, 세종. 지저분하니까 여기 좀 지워드리고. 네. 세종,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너무 많아가지고 울산 안 보이긴 하는데 뭐 경남, 부산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11월 들어서자마자 9, 10월 달 지나자마자 다 고개를 다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꺾었다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다 꺾인 거예요. 하물며 대구도 좋았어. 올 초에는. 올 상반기에는 대구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왔다는 건 전세가 깊었다는 얘기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깊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매가 좀 분위기 좋게 대구도 바뀌었었는데 이제는 고개를 다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일제히 꺾었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죠. 네. 근데 아직 광주랑 충북이랑 강원 이런 애들은 아직 꺾인 건 아니지만 얘네들도 이제는 매매가 오른쪽으로 가기보다 그냥 전세만 위로 좀 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전세만 다 위로 이렇게 솟는 분위기가 강하고 매매는 고개를 돌리는 분위기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사실 서울 수도권 지방장 여러분들이 지금 나눠서 보시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비슷하게 가는 분위기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지방과 서울을 나눠서 이제 하게 되면 지방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같이 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데는 대동소이해서 사실 그런 거 보다 하고 이제 전세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건 전 대구거든요. 대구? 네. 이 정도면 잠깐만. 대구? 대구?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전세가가 이제 더 안 빠지는 건가?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우리 후랭이 님도 그렇고 후랭이 TV 구독자분들도 대구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엄청 많죠. 대구를 보면 대구가 전세가 엄청 깊게 내려왔다가 이제 전세도 더 빠지지 않는 분위기고 매매도 좋아졌다가 지금 살짝 전세가 고개를 드는 정도로 갔어요. 매매도 아직까지는 오른쪽에 가깝게 이렇게 고개를 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장의 에너지가 꺼지고 있고 다들 고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만 혼자 또 잘 가기에는 쉽지 않다. 그치만 다른 애들보다는 이미
얘는 이미 긴 터널을 거쳐왔어. 네. 1, 2년 먼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폭이 조금 적겠죠. 조금 타격이 있어도. 대신에 근데 대구에 아직 공급 물량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후에 전세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전처럼 이렇게 전세가 깊어지지는 않겠지만 조금 막 얘네들처럼 두드러지게 막 세종이나 뭐 대전, 뭐 서울 이런 애들처럼 두드러지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을. 사실 대구가 좀 눈에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뭐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또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올해 2023년 상반기에 그 거래가 조금 많이 되고 작년보다 좀 되고 가격도 바닥에서 이제 반등한 지역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누적 상승률이란 말이에요. 누적 증감률, 전세랑 매매 누적 증감률을 이제 플라워 차트로 표현을 한 건데 네. 차이가 있어요. 세종은 이 누적이 8에서 9까지 올라왔어요. 세종, 경기, 서울은 멀리까지 왔죠. 매매가. 한마디로 매매가 멀리까지 왔는데 지금 대구는 보이세요. 0을 넘지 못했어. 네. 아직도 마이너스에 있다는 거예요. 고개를 꺾긴 했지만 아직도 마이너스 구간에 있다는 거고 지방을 보면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자르면 어때요? 부산, 충남, 경북, 전북, 제주, 전남 이런 애들은 아직도 0 근처에 있잖아요. 그리고 상반기 분위기 좀 좋았다 했는데 올라왔다고 해도 울산, 경남, 광주, 충북, 강원 이런 애들은 2%에서 그러니까 앞쪽에 그쳤고 그나마 이제 수도권 애들이 그나마 매매에서 누적 증감률이 조금 더 있었고 대전, 세종 얘는 대전이랑 세종은 이제 친구라고 하기도 그렇고 형제잖아요, 형제. 네, 같이 움직이니까 네. 세종의 영향으로 이제 대전까지 같이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서울 이번에 2023년 상반기에 가격 상승이라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간 거 거래량 이런 것들 자체가 네. 이전에 이전에 많이 떨어졌었던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서울이 그걸 리드했잖아요. 견인해 갔잖아요. 근데 서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 이게 10월 1일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플라워 차트가 나오는데 10월 달에는 강남도 가고 양천도 가고 송파도 가고 강동도 다 왼쪽으로 가고 마지막에 9월 달에 10월 달 사이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보시면 아시죠?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간 거여가지고 아 이제는 조금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도 좋아지나? 라고 기대를 해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매매 좋아지고 전세 좋아지고 매매 좋아지고 전세 좋아지고 그럼 어때요? 안정화되는 거잖아요. 실수요 받쳐주고 매매 올라가고 실수요 받쳐주고 매매 올라가고 그러면 분위기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 위로 올라가고 매매도 좋아졌잖아요. 근데 11월이 딱 돼서 한 달이 딱 지나자마자 구 안에서도 고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린 애들이 강남구, 이렇게 양천구,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다 돌렸잖아요. 지금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중랑구 고개를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에너지가 없어서 꺾였다. 아, 슬프다. 그죠? 이제 끝났다. 끝났다. 23년도 분위기 좋았던 건 끝났다. 끝났다, 드디어. 언제 끝나나 사실 노심초사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노심초사 언제 끝나나 노심초사 했는데 뭐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노심초사하는 상황이 좋은가? 아니면 결과를 확인한 순간이 좋은가?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긴 상승장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상승장이 길지 않았잖아요. 하락하다가 잠깐 상승했던 거지. 그러니까 전체 이번. 아니 그거랑 연결지을 수는 없죠. 왜냐면 21년 하반기부터 이미 하락장은 시작한 거고 네. 중간에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잠깐 숨고르기 한 건데 네. 그 숨고르기를 좀 길게 한 거지. 왜냐면 유동성 때문에 급 절벽 상승장 올랐다가 급 떨어졌으니까. 근데 급 떨어지면서 그게 확 깊어졌으니까 그 깊어진 만큼 잠깐 튀어 오른 거잖아요. 공을 세게 튀기면 바닥이 이게 딱딱하고 공이 물렁할수록 확 튀어 오르는 것처럼 그것도 지금 올해 2023년도 상반기에는 그 반응이 지금 이제 나타났던 거고 그 에너지가 이제 끝나서 다들 고개를 돌려서 이제 매매가 끝났다.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이 먼저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북으로 그 에너지가 넘어가서 이제 에너지가 꺾이는 게 나오고 그 에너지가 이제 지방에서 이제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0을 넘어서 누적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애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걔네도 고개를 돌렸잖아요. 그럼 이제 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그래서 이후에 변수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천천히 하락장으로 다시 갈 확률이 높고 내년에 총선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받쳐주겠죠. 총선 때는 받쳐주다가 내년 하반기 돼서는 이제 다시 한번 우르르 쾅쾅. 우르르 쾅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천천히 그냥 사부작 하락장이 또 2차 하락장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근데 문제는 그거지. 전세가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전세가는 오히려 막 지난번에 제가 저희 라박에서도 했었는데 2024년 미리 가보기라고 해가지고 2010년, 11년 장을 먼저 그때 과거 진행 상황을 봤었거든요. 지금이랑 너무 똑같아. 매매가는 떨어져. 전세가가 진짜 많이 올라요. 내년에 전세가 상승 아마 상상 이상일 거예요. 굉장히 표정이 밝아 지금. 왜냐면 역전세 때문에 힘들었거든. 역전세 이제 끝나고 우리 2년 동안 역전세 그거 부서다 부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2년은 이제 역전세를 넣었던 금액을 다시 회수하는 그 버티기를 잘 하신다고 하면 그걸 회수하는 시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실투금 장전하고 경매 시작하셔야죠 이제. 저는 내년 하반기 보고 있습니다. 경매. 네, 경매를. 왜냐면 상반기에 총선이 있어가지고 물론 내가 지금 낙찰 받아가지고 총선 때 분위기 좀 유지했을 때 매도를 하고 나오면 단기 매도 차익으로 뭐 요새 일반적으로 뭐 1000대기, 뭐 500대기, 1000대기, 2000대기는 충분히 시장에서 가능한 걸로 저는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근데 내년 하반기 되면 이제 매도가 상반기만큼 잘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세가에 낙찰받을 수 있는 지역이 몇 개 안 되거든요. 손에 꼽아요. 근데 내년 하반기 되면 그런 지역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세가에 낙찰받아서 금매 가격에 파는 거죠. 단기에. 그럼 이제 1000대기, 2000대기가 가능한 시장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다주택자분들은 생각하시는 게 걱정하세요. 나 아직 취득세 중과 완화 안 됐고 폐지 안 돼가지고 12% 아직도 내야 되는데 12% 내고도 단기 차익 1000대기 2000대기 가능한 시장이 하나둘 속속속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12%를 내더라도 나는 내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이 나오는 단타로. 그쵸. 그게 가능한 게 지금 속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되면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올해 상반기까지 올해 상반기 아니구나 내년 상반기까지만 이제 역전세 마무리하면 하반기부터 저도 이제 경매에 뛰어들어서 다시금 실전 투자자로서 열심히 이제 수익의 열을 올려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경매 안 하실 거잖아요. 관심 없잖아요. 근데 다 하시면 안 되지. 할 사람만 해야지.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여러분들 할 사람들만 안 하실 거라서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야, 왜 우리 후랭이 구독자님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귀찮아해요. 내가 알지 그거. 근데 돈 되면 안 하실 거냐는 거지. 돈 되면 해야지. 1000대기 2000대기를 생각보다 손이 좀 가긴 해요 사실. 근데 그 돈이 꽤 크거든요 사실. 그 1000대기 2000대기가 1년에 1000대기 2000대기가 아니고 3, 그쵸. 4개월에 1000대기 2000대기예요. 보통 3개월 잡죠. 일반인들이 월급으로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 쉽지 않은데 그거 정말 이 깡 물고 마른 오징어에서 물기 짜듯이 3번만 돌려봐요. 1000대기 2000대기 하면 3000에서 6000인데 그래도 안 해. 안 해? 그래도 안 해. 왜 안 하지? 그래도 안 해. 왜 안 하지? 귀찮아. 6000 주는데? 그래도 안 해. 귀찮아. 6000 주는데? 귀찮아. 한 6천이면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다. 그래서 경매 시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게. 신규 유입자는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법원에서 만날 분들만 만나요. 그렇지. 네네. 생각보다 잘 안 움직인다. 나이가 먹으면. 근데 돈 되면 해야지. 2023년도에 거래량이 쭉쭉쭉 늘어났었어요. 이렇게 쭉쭉 늘어나다가 어때요? 하반기 들어서 물론 여기 집계 안 돼서 쭉 내려간 것만 있는데 요 한 8월부터 9월, 10월, 11월 이제 나올 텐데 이게 꺾인다는 거가 좀 보여요. 미세하게. 근데 우리는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지금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전세 거래량은 어때요? 지난 10년간 그 어떤 시기보다도 뜨겁게
전세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물론 23년 초에 막 22년도 하반기에 그 자이언트 스텝 금리 밟았을 때 전세 아무도 못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몰려있던 게 거래 못했던 것들이 23년도 초반기에 와장창 거래가 되면서 이때 확 뜬 거예요. 물론 이거에 비해서는 내려온 게 맞아. 그리고 여기서도 뒤에 하반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전세 거래량도 매매 거래량처럼 좀 줄어들긴 했어요. 왜냐면 상반기에 거래할 사람 다 땡겨서 했거든. 그래서 이걸 땡겨서 여기 앞에 있는 건 22년 하반기에 못했던 애들을 뒤늦게 한 거고 요 앞에 평소보다 더 높게 올라갔던 요 얘네들은 요 뒤에 걸 땡겨서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새 전세가 올라간다, 전세 매물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다들 급하게 막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집계되면 이제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올해까지는 했어 이미. 그럼 내년 봄 이사철에는 또 날라갈 거라는 거지 거래량이. 근데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이 막 이렇게 폭등하거나 이런 거는 이렇게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전세 거래량이 많게 유지되는 거는 갈 거고 전세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 확실히 좀 전세 거래량이 좀 특이점이긴 하네요. 그죠? 되게 특이하다. 평균에 비해서도 높게 올라와 있고 기존의 10년 자 우리가 사실 2016년에 전세 대란이라고 했을 때가 이때였거든요. 전세 매물이 없다, 거래가 잘 안 된다. 근데 그러니까 전세 거래가 안 된다. 그러니까 매물이 없어서 거래 못 한다는 전세 대란이 이때 나타났었어요. 이때가 거의 전세가가 4% 정도 올랐을 때 막 난리 났었거든요. 전세 너무 비싸다. 전세 매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거주를 못 한다. 막 이래서 뉴스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갭 투자 엄청 성행해가지고 제가 이때 그 최고가 전세 빼기로 해가지고 갭을 엄청 작게 해서 줄여서? 투자를 수익을 잘 냈었죠. 근데 지금 보면 전세 거래량이 엄청 나잖아요. 근데 이전에 쌓였던 전세 매물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소진이 되면서 이제 거래할 전세 매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지역마다 극과 극 그 차이를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가 잘 됐어.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그러면 전세 거래가 잘 됐어. 매물이 줄어들어.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 전세가가 올라가겠죠? 그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죠. 우리 2020년 임대차 선법 시작했을 때 어때요? 물건 하나 10명씩 가가지고 나래비 세우고. 전세 보러 갈 사람 전세 다 같이 한꺼번에 10명씩 우르르 들어와서 보고 자 전세 거래하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고 자 하고 싶은 가위바위보 하세요. 면접 봤잖아요. 너 인상 별로 나가. 예. 이제 그게 나와. 24년도 그때 미리 보기 그 라방할 때도 그 뉴스에서 봤던 게 인상 깊었던 게 부르는 게 시세, 전세값. 그리고 집주인이 이제 골라서 하고 1년 전세. 이제 그런 것들이 나. 임대차 3법에서 뭐 4년 전세 이렇게 개시청구가 쓴다고 하지만 매물이 없어. 계약 안 한다고 해. 그럼 특약 달아. 안 하시겠어요? 시장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전세 매물이 많을 때는 뭐 갱신청구 쓰고 뭐 이렇게 할 때는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고 쳐요. 근데 이 시장이 매도자 우위냐 매수자 우위냐 전세 시장에서도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부족해.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월세 시장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거기는 아예 면접 보잖아요. 그래서 전집에서 안 좋다라고 추천장 못 받으면 월세집으로 못 구한대요.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또 이제 전세가 이렇게 어렵게 되면 앞으로 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요새 올해 하반기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전세 만기 다가오시는 분들 빨리 집 구하시라고 지역 상황 알아보고 빨리 구하시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혹시 미리 준비 못 하셨던 분들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역전세 늪에서 조금 헤어나올 수 있다. 역전세 폭이 좀 줄어든다라고 해서 좀 희망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버티기 시장에서 조금 더 시장 안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끝내시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역전세는 정리하고 이제 경매로 실투금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올려받은 전세금으로. 네, 올려받은 전세금으로 이제 그 이유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도 보면 특히나 전에 임대차 3법으로 갱신청구가 써서 5% 이상 못 올렸던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주택임대사업자도 하거든요. 그래서 5%밖에 못 올렸던 애들은 아직도 그렇게 5%씩 올려요. 전세가 막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갱신청구가 썼던 애들은 시장보다 낮춰져 있어서 걔네도 올려받고. 그래서 지금 벌써 이게 섞였어요. 이전에도 물론 섞였었지만 그런 애들이 섞이면서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면 더 이제 돌려받는 전세금이라던가 이런 게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생각해서 준비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에너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에너지는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거래량.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남구 보시면 제가 2023년에 2134건 제가 어제 이거 띄워온 거거든요. 업데이트 해가지고 데이터를 2012년 정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저점이잖아요. 전저점. 2012년에 전저점이었을 때 아무도 안 산다. 초초초 금매만 산다. 실수요자만 산다 했던 때가 2675건이 거래됐어요. 강남이. 근데 2134건으로 마감이 됐어. 2023년이 거의. 아니 근데 뭐 한두 달 더 남았어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집계 아직 덜 됐다고 해도 2600건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2012년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야. 물론 2022년에 791건에 비해서는 거의 3배 거래가 됐죠. 791이었군요. 작년에. 진짜 완전 이때는 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는 거래 건수.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는 거래 건수가 791건. 그나마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는 그래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2023년에 2134건인데 2012년을 넘어서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우리가 이번 2023년 상반기에 상승을 리드했던 애가 서울 중에서도 송파구였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송파구를 보시면 송파구가 2012년에 3,510건이었어요. 2023년에 2,451건. 2012년보다 1,000건이나 지금 거래가 안 된 상태인데 얘가 리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에너지가 완전 커서 이걸 상승장으로 바꾸기에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지. 물론 2022년도에 비하면 얘도 한 3배 넘게 됐어요. 716건이었으니까 2,451건 3배 이상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잘 된 거지. 근데 이거를 2012년에 안 좋았던 시기랑 비교해서도 지금 1,000건이나 안 된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렇게 커져서 주변으로 막 에너지를 퍼뜨리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또 신기한 건 경기도는 안 그래요. 경기도에서 거래 잘 됐던 애들. 2012년도에 성남시 분당구예요. 분당구. 1기 신도시. 2012년도에 정말 거래 안 됐을 때 2,400건. 2,406건인데 2023년도 2,897건. 넘었습니다. 2012년도에 거래량을 조금 넘어섰죠. 한 500건 정도는 더 될 것 같죠. 아직 좀 남았으니까. 그리고 2022년도에 비해서는 얘가 한 3,000건 채워준다고 하면 3배 정도. 네. 똑같죠. 얘네도 3배고 얘네도 3배고 얘네도 3배 될 것 같은데 2012년을 넘어섰냐 안 넘어섰냐의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당구의 에너지가 그래도 서울보다는 거래량이 조금 더 있었고 에너지가 좀 있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을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거지. 2013년도, 14년도 좋아졌고 많을 때는 만 건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2,000건, 3,000건이라는 건 에너지가 분위기 좋을 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얼마나 작은지 이전에 막 다시 이걸로 이제 상승장이 온다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이제 데이터로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정말 모든 호재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는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아무도 비전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1도 없잖아요. 얘도 보면 2012년에 4,536건인데 6,000건. 독보적이죠, 독보적. 전국에 2012년보다 거래량이 2023년에 많게 독보적으로 나온 지역은 진짜 손에 꼽거든요. 거기 안에서도 정말 평택은 탑. 왜 이렇게 됐죠? 왜냐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봐요. 평택이 지금 고덕이 파라곤, 막 자연의 이런 애들이 9억, 10억 찍었단 말이에요. 지금 6억이에요. 근데 6억대, 6억 후반. 근데 그 7억대만 해서 사람들이 너무 싸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거래를 엄청 많이 했어요. 내 집 마련하거나 이러는데. 그래서 더 이상 안 빠질 거다. 거기가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조금 더 빠졌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경매로 한 10%, 20% 더 싸게 받는다. 평택. 안 가지실래요? 고덕? 저는 의향이 있는데 구독자분들은 안 한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지금 평택의 에너지가 그 정도다. 하락장이고 안 좋았는데 서울의 가격을 리드했던 송파마저도 12년도에 거래량을 넘지 못했는데 경기도 일부에 정말 1기 신도시 좋다는 정말 대장인 분당구 그리고 호재, 모든 일자리, 모든 거에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평택
같은 경우는 2012년도의 거래량을 상회에서 상당히 넘어갔다. 이게 사실 되게 고무적이거든요. 다음에 회복장이 와서, 그러니까 이후에 2차 하락이 온다고 했잖아요. 2차 하락이 와서 가격이 빠졌어. 그럼 다음에 회복장이 왔을 때 그럼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고 어디 에너지가 클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2023년도에 상반기에 나타났던 거래량과 에너지 그런 패턴, 조건의 모습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그 다음 패턴의 회복 탄력성이 나타났을 때의 모습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에는 신축이 갈 수밖에 없고 그건 너무 더 알잖아요. 이제 공급이 너무 적고 자재비나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새로 짓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 매수세의 특징이나 사람들의 특징은 새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 그러니까 다음에도 그런 패턴으로 지금 나타나는 패턴의 모습과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강세를 나타났던 지역이 똑같이 사람들이 똑같이 이 지역을 좋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좀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평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들 서울, 송파, 강남, 분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최근 10년간 거래가 많았던 연도가 2017년인 것 같아요. 16년, 17년 정도 보니까 대세 상승장. 네, 16년, 17년이 좀 거래가 유독 많았는데 평택만 20년도 이렇게 되게 눈에 띄는 거래량이 15,000, 13,000. 왜 이런 거예요? 이때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하방 압력이 있었던 거예요. 공급 물량이 막 집값이 오를만 하면 공급을 때려. 올릴만 하면 때려. 이러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눌려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공급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서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이제 막 여기 들린 거죠. 그리고 평택이 사실 완전 상급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 서울이나 이런 애들은 대세 상승장 때 오히려 2015년, 16년, 17년도에 가격 상승 폭이나 거래량이 더 많고요. 그 다음 입지 애들은 그 뒤에 거래량이 많거나 가격 상승폭이 커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의 시흥이나 뭐 이런 애들은 뒤쪽에 상승분이 크고 이런 강남, 송파, 분당 이런 애들은 앞쪽에 대세 상장이 시작에 이미 거래가 되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상승장이 뭐 7년, 8년 이렇게 길었다 하지만 앞쪽에 상승분이 대부분 막 50에서 70%다 가져고 뒤에는 뭐 20, 30% 상승한 지역도 있고 앞쪽에는 막 20, 30%밖에 상승 못 했는데 뒤쪽에 막 50에서 70% 상승한 그 상승분에.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입지에 따라서 물이 퍼져오는 정도, 물이 형성된 에너지가 중심에 가깝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시기랑 거래량 가격 상승폭이 나타난 시기가 앞이냐 뒤로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평택은 특히나 공급 물량까지 앞쪽에 있었으니까 뒤쪽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를 잘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데이터만 봐도 드라마 한 편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아 숫자가 이렇게 가니까 얘가 이때쯤 공급이 돼서 거래량이 점점점 늘어나는. 얘네 잘 됐을 때도 2006년 7년에도 잘 됐을 때도 8,000건이었잖아요. 이게 15,000, 13,000 이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얘가 공급이 됐으니까 이제 세대수가 많았으니까 이만큼까지 거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지역에서 나올 수 없는 거래량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거의 2배에 달하잖아요. 8,000에 2배면 16,000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평택이 고덕이 신도시가 새로 생기면서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져서 이렇게 이 숫자랑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전세 시장의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매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이제 2023년 상반기에 서울의 정말 핵심 지역은 빠르면 11월, 조금 늦으면 12월부터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피크 친 게 1월, 2월, 3월, 4월. 강남에서 강북으로 넘어갔어요. 그 에너지가 뒤로.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서는 5, 6월 달쯤 강남 지역이 잘 나타났던 지역들은 5, 6월 달쯤에 너무 호가가 붙었어. 이제 비싸. 그러니까 송파의 엘리트를 예를 들면 걔네가 가격을 리드했으니까 걔가 헬리오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달부터 막 분위기가 좋아져서 1월에 갔을 땐 이미 금매가 없어요.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점을 찍었을 때 엘리트 같은 경우 18억 찍었다가 이후에 한 3, 4월 이때쯤 갔을 때 24억을 불렀거든요. 30평대가. 근데 그 이후에 갔을 때도 막 24억 막 이렇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멈칫멈칫 하는 거예요. 옛날에 20억 불도 바로 사가고 21억 부르면 바로 사가고 막 이랬는데 24억까지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춤주춤 하는 거죠. 그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강북으로 넘어갔을 때 7, 8월만 돼도 강북은 좀 넘어가면 매물 없어. 가격 부르는 게 시세야. 아직도 오르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강남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사람들 매수세 줄었어.
그래서 지금 가면 두세 달 전부터 한 이제 거래 줄어든 지 한 2달 됐어요. 뭐 1달 반 정도 됐어요라고 하는데 강북 쪽은 이제 조금 매수세가 조금 그렇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그 차이를 느껴보시라고. 매매가도 올랐죠. 마포입니다. 네네. 마포가 강북에 지금 그 가장 매수세를 보기 좋은 지역이 이제 마포예요. 그래서 제가 마포를 갖고 왔는데 지금 시장 강도를 보시면 전세 시장 강도가 매매 시장 강도보다 좋죠. 네. 그리고 매매 시장 강도도 그렇고 전세 시장 강도도 이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0보다 올라가서 상승 쪽으로 돌아섰고 에너지가. 그리고 심지어 여기 빨간색 땡땡땡땡 이게 100인데 100보다 높으면 시장의 열기가 높다는 거예요. 전세 시장의 열기는 크다는 거지. 근데 매매 시장 강도는 100보다는 밑에 있잖아요. 좋아지긴 했으나 전세 시장보다는 좋지 않다. 근데 제가 마포를 8월인가에 갔다 왔거든요. 8월, 9월 이때 갔다 왔는데 그때도 아직도 매매 시장 분위기가 좋았어요. 매물도 한두 개밖에 없고 가격도 낮추지 않고 사가려면 사가. 웬만한 애들은 사갔어.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뭐 나오는 즉시 막 가져간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대신에 전세도 한두 개밖에 없어. 근데 얘도 금방 없어질 거야. 근데 얘는 더 올라갈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 매매랑은 약간 톤이 달랐어요. 대신에 평균가를 보면 9월부터 어때요? 매매 거래량이 약간 이렇게 주춤주춤 내려가는 게 보이죠? 그 전에는 쭉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주춤주춤 내려가는 게 보이고 매물 건수는 어때요? 2022년부터 꾸준히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사실 2022년도에 매물이 23년도보다 조금 나왔던 건 너무 싸니까 그 가격에는 안 팔아. 그냥 버티기 할래. 안 팔고 그냥 가져갈래 하셨던 분들이 2023년에 가격이 좀 올라오니까 이 가격이면 팔까 했던 분들이 내놓은 게 많아져서 이제는 매물이 더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24년도에 분위기 오히려 좋아지고 거래량도 좀 증가하고 가격도 올라오는데 오히려 왜 매물이 더 늘어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시장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전세는 확 줄면서 최근에 다시 전세가 조금 매물이 증가했죠. 여기서는 그게 이제 상반기에 거래를 다 땡겨서 해서 할 만한 사람 다 하고 이제 분위기가 조금 소강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포구를 보시면 2022년 12월 이때 일찍 나타나는 애들은 일찍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마포를 보시면 1월 달에 여기 이렇게 딱 거의 수직으로. 수직으로 전세만 빠졌다가 전세는 계속 안 좋게 1월, 2월, 3월까지 빠졌다가 4월부터 좋아지기 시작하고 매매는 1월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포구는 다른 송파, 강동이랑 비슷하게 누적 상승률이 좋았어요. 그래서 마포구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 장이에요, 진짜. 이유가 뭐죠? 아연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축이면서 입지 좋으면서 가격이 막 30~40% 빠졌어.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모든 것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지금 매수세 조건 3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니까 얘가 만약에 20억이었는데 한 18억, 17억까지 한 16억, 17억까지 빠졌으면 거의 얘는 19억까지 지금 회복이 됐어요. 매매 가격이든 전세든. 회복 짱이 거의 90%. 왜냐면 대부분의 이번에 23년 상반기에 가격을 반등해서 올라왔을지라도 많이 된 애들이 50%, 70% 사이거든요. 얘는 80~90%.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네, 특히나 이제 젊은 사람들. 요번에 매수세의 특징이 2030, 3040으로 번졌잖아요. 마포구는 젊은 도시잖아요. 젊은이들의 도시. 그리고 아연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마포구가 회복 탄력성이 그 어떤 지역보다 좋았다. 거래량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마포는 특징적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더 특징적인 건 마포구가 지금 거래량을 보면 9월이에요. 아직 10월, 11월은 확실히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9월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래량이 144고 매매 거래량이에요. 매물량이 2,953이에요. 그러면은 매물이 몇 건 중에 한 건이 거래가 되는 건가요? 거의 그냥 얼추 잡아서 20건 중에 한 건 거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평균적으로 20건 중에 한 건이 거래되는 상황이
마포의 9월 상황이었어요. 이래도 좋은 인기 있는 단지는 매물이 한두 개밖에 없고 막 거래가 되는 어. 분위기라는 거죠. 물론 안 되는 애들이랑 합쳐졌기 때문에 20건 중에 한 건으로 평균이 된 거예요. 근데 전세는 어떠냐? 거래가 800건인데 매물량이 1216건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거의 한 80%, 70%가 다 소화가 되는. 그쵸. 비중이 되게 그러면 높아요. 그러면 1.5건, 그러니까 한 건에서 두 건 나올랑 말랑 할 때 이미 한 건이 거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구하러 가야 돼. 어때요? 원하는 단지에 매물 나와 있겠어요, 없겠어요? 쉽지 않죠. 평균으로 한두 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기 없는 데가 두세 건 있고 인기 있는 데는 한두 건도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그나마 9월 지나서 거래할 것들이 거래되면서 그나마 속도가 좀 줄어들어서 좀 매물량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지만 살짝. 살짝 좋아졌지만 매매랑 비교해서 전세는 정말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이 이제 확연히 확 구분됐다. 분위기 자체가 거래량을 통해서 비율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재밌는 게 고양시가 정말 최고예요. 왜요? 고양시 안에 구가 3개 있잖아요. 서구, 동구, 덕양구. 근데 그 3개가 너무 모습이 달라요. 아, 다 달라요? 네, 같은 고양시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는 같은 시 안에서라도 요새 또 다들 수원시에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일자리 많고 또 화성시도 관심 많고. 근데 거기 안에서도 구별로 화성은 동탄 1이냐 2냐 뭐 향남이냐 봉담이냐에 따라 틀리고 수원은 영통이냐 팔단이냐 건선이냐 뭐 장안이냐에 따라서 너무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그 특징적인 모습을 정말 극과 극으로 볼 수 있는 게 고양시여가지고 제가 고양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고양시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지금 매매가도 약간 올라가고 있고 전세가가 더 많이 매매보단 조금 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근데 아까랑 다르게 0보다 확 올라가 있지는 않죠. 네. 근데 그 올라가 있는 게 전세시장 강도가 100을 넘어서고 있고 매매시장 강도는 아까처럼 네. 마포처럼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월평균 거래량도 이전보다 한 5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매매 매물량은 어때요? 지금? 이전에 집계가 된 이후로 2018년에 집계가 된 이후 지금 최고점을 찍고 있어요. 네. 매물량이. 매매 네. 매물량이. 네. 전세 매물량은 지금 고점을 찍고 바닥에서 왔다리 갔다리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죠. 전세 시장이 좋다는 거지. 매매 시장은 잘 안 팔리고. 근데 이게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일산 서구 봐보세요. 평균가로 봤을 때는 그냥 약간 강보합 정도? 전세는 올라가는데 근데 시장 강도 매물 건수 어때요? 얘도 이전에 최고점 찍었던 매매 지금이랑 비슷해요. 2020년도. 그리고 전세 매물량이랑 월세 매물량은 바닥을 깔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일산 서구를 봐보세요. 2022년 12월부터요. 12월부터 쭉 이렇게 길게 가는데 전세도 안 좋아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매매도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일산 서구는 12월 달부터 1월 사이에도 계속 전세도 안 좋고 매매도 안 좋았어요. 2월에도 전세는 계속 안 좋고 매매는 약간 좋아지는 정도? 네. 그리고 3월에 약간 좋아졌어요. 다시. 근데 전세는 지금 계속 안 좋게 내려가죠. 1월, 2월, 3월, 4월, 5월. 5월까지 계속 전세가 안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매매도 천천히 좋아지는데 이제 막 좋아질까 했는데 바로 고개를 돌렸죠, 또 최근에. 그래서 보면 일산 서구가 진짜 이번에 거래가 진짜 안 됐어요. 매매 거래량이. 올 초부터 여태까지도 거래량이 그닥 좋지 않다. 다른 데보다 유독 왜 여기 거래가 안 돼? 라고 한 지역이 일산 서구였어요. 일산 서구면 1기 신도시 중에 뭐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네. 물론 평당가는 제일 낮지만.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또 올 초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지역이 또 일산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이제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마지막에 상승의 끝물이 가장 오랫동안 갔던 게 여기 일산 서구예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까지 그 상승의 기운이 있었고 가장 늦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 기운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여파가 여태까지 나타나서 그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고 거래량을 보면
거래는 260개 되는데요. 9월 기준으로. 매물량은 3,567개가 돼요. 그럼 몇 대 몇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10에서 11건 중에 한 건 정도가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10에서 11건 중에 한 건이 거래되는 거예요. 일산 서구인데 전세 쪽으로 가면 거래량은 728개, 매물량은 1,493건으로 절반. 2건 중에 한 건이 거래되는 거예요. 매매랑 전세 분위기랑 다르죠. 그리고 전세는 2건 중에 한 건이에요. 근데 동구로 넘어가 볼까요? 동구도 마찬가지로 매매 매물량은 증가하고 그리고 동구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옆에가 서구예요. 그래도 서구보다는 동구가 조금 더 갔어요. 왜냐하면 서구보다는 동구가 아파트 단지별 가격이나 움직임이 훨씬 가성비가 좀 좋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서구보다는 조금 더 움직인 거죠. 뒤에 있는 게 서구잖아요. 이게 동구. 동구도 마찬가지로 전세가가 올 초까지 꾸준히 떨어지다가 좋아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얘도 꺾였어. 억울한 거지. 이제 막 좋아질까 했는데. 근데 동구는 매물량을 봐보세요. 여기는 아까보다 더 심해. 매물량도 최고점을 찍고 있고 거래 158건에 3,276건. 얘는 몇 건 중에 몇 건? 거의 21건 중에 그쵸, 한 그쵸. 건. 10건 중에 한 건 파는 게 힘들어요. 20건 중에 한 건 파는 게 힘들어요. 아, 장난 아니죠, 동구. 진짜 많네. 20건 중에 지금 한 건 팔린다는 거예요. 근데 전세 거래 쪽으로 가면 거래가 558건에 매물량은 1,200. 얘도 거의 두세 건 중에 한 건 거래된다는 거예요. 부동 들어가서 저기 물건 팔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사장님 저 이거 물건 좀 팔아주세요. 사장님 표정 어떻겠어요? 엄청 관심 없겠죠. 적어놓고 가. 그냥 아니 뭐 어차피 답이 안 나오니까. 적어놓고 가. 근데 언제 팔지 몰라. 확 후려쳐서 가격 내놓을 거 아니면은 그냥 못 판다고 생각하면 돼. 라는 얘기를 듣겠죠. 20건 중에 한 건 될까 말까 하니까. 게다가 지금 또 하방에 에너지 줄고 있다. 거래량 줄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럼 더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전세는 내가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전세 좀 내놓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 내가 금방 빼줄게. 약간 이런 대화를 상반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덕양구는 조금 이제 약간 반전이 있을 것 같죠. 네. 이미 얘기를 해놔서. 네. 분위기만 봐도 가격 분위기만 봐도 다르지 않아요? 아까는 약간 강보합 정도였다면 얘는 고개를 확실하게 들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시장 강도도 100에서 전세 시장 강도도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거래량도 또 줄고 있는 거 맞아. 덕양구 모양 봐보세요. 여기에 있는 서구랑 동구랑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얘는 덕양구 위쪽이고 얘는 밑에 있어. 어. 이미 덕양구는 다르네 이거. 고양시에서 다르네. 그래서 얘네는 덕양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제 마포랑 같이 붙어서 가려고 아마 하는 수색 증산 뭐 이쪽으로 은평 뭐 이쪽 붙어서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이제 또 3기 신도시 또 개발되고 나면 더 이제 서울 쪽에 붙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가 넓기 때문에 이제 구별로 뒤쪽에 있는 애냐 이제 앞쪽에 있는 애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이제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12월 달부터 1월까지 안 좋았다가 1월부터 바로 좋아지잖아요. 전세는 물론 1월, 2월, 3월까지는 안 좋아졌어. 근데 얘네는 5월까지도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는데 얘는 3월부터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고 올라가는 속도도 어때요? 전세에 올라가는 속도가 남다르죠. 그리고 매매도 얘네는 여기 0에서 5% 사이도 못 넘었는데 얘는 5에서 10% 구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동구랑 서구랑 지금 다르게 덕양구는 방향성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덕양구 매물 건수만 봐도 어때요? 얘네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게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이전의 매물 건수에서 최고 정도로 돼 있죠. 네. 295건이 거래되는데 그래도 얘도 12건에서 12건 네. 중에 한 건이 거래되는 걸로 얘도 매매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일산 서구랑 비슷하죠. 일산 서구는 11건 중에 한 건 거래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전세 거래는 어때요? 거래량이 뭐야 이거? 숫자가 왜 이러지? 매물이 1,200개인데 거래량이 1,450개가. 나오자마자 거래된다는 거야. 그리고 대기가 있다. 나 이거 살게 하고 줄 서 있다라는 데예요. 여기는. 거꾸로 돼 숫자가. 와. 이런 지역이 진짜 몇 개 안 돼요. 전국에. 아무리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 시장 분위기가 좋다고 해도 거래량보다 매물량이 거꾸로 더 높은 데는 전국에 몇 개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세가에 낙찰받아가지고 급매할 수 있고 이렇게 세팅되는 이런 데는 데가 되겠다 진짜. 만약에 내가 못 판다 그러면 월세나 전세를 돌려가지고 했을 때 전세 금액만 회수해도 일정 부분 돌릴 수 있는 지역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구독전을 들어가서 덕양구를 봅시다. 구독션에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이런 덕양구가 특징이 전세 뭐 좋은 거 다 알겠어. 그래서 서구 동구도 전세 나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압도적이야. 거래량이 1,455건이고 매물량이 1,282건. 그럼 전세 물건 나오면 나한테 전화 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제발 좀 줘 전세 뭐 약간 이런 느낌이네. 네, 만기 되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어떻게 되냐면 두세 달 전에 미리 진짜 줄 서 있다가 계약 됐다고 하면 재빠르게 가서 집 안 보고 막 계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여기 뜨겁다는 거예요. 같은 전세 분위기 안에서도 정말 극과 극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재밌다. 이게 서울에 좀 붙어 있어서 그런가? 서울 전세 그 에너지 파동을 좀 느끼는 건가? 아, 봐보세요. 서구랑 동구랑 적양구랑 새 아파트가 어디가 더 많아요? 이번에 매수세의 특징은 신축이면서 입지 좋으면서 다 역을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 아파트. 그러네. 그리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전세가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번에. 2022년도에. 음. 그 모든 조건이 지금 맞는 데가 지금 고양시 안에서는 덕양구인 거예요. 서구랑 동구는 아파트가 오래됐잖아요.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별로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 자 여러분 메모 덕양구. 덕양구. 이게 극과 극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세가 더 올라가면은 앞으로 전세 회복 탄력성이라든가 전세가를 더 많이 높여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겠냐. 내가 이후에 전세가 회수로 해서 하든 아니면 뭐 경매로 하든 전세가를 이용하기 좋은 지역은 이런 지역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이런 게 좀 힌트가 될 수 있겠다. 다음 넥스트 투자는. 그쵸,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해도 지역별로 이걸 다 열어봐야 돼, 결국에는. 경매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MS킴님 내년 하반기 경매로 잡아서 급매로 파는 단타 투자에 지역 공급량 수급을 봐야 합니까? 좀 팁을 좀 주시면 어떤 팁들이 있을까요? 이제? 당연히 봐야죠. 이제 그 아파트를 급매로 잡아서 전세를 세팅하고 이제 파는 아니, 세팅하면 안 되지. 이제 비워놓고 파는 그쵸, 그쵸. 그 이제 하는 그 투자에 대한 팁. 팁. 우선 매도가 되는지를 봐야지. 아까 봤잖아요. 같은 고양시 안에도 20건 중에 내 거 한 건 팔아야 되냐, 10건 중에 한 건 팔아야 되냐에 따라 틀리니까 매도가 가능한 지역인지를 보고 경매를 받아야죠. 무조건 분위기가 좋다고, 전세 시장 분위기 좋다고 해서 매도 시장이 좋은 건 아니니까. 전세는 너무 뜨거워. 근데 매도는 절대 안 돼.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아까 동구나 서구처럼, 동구 특히 20건 중에 한 건 팔아야 되고 전세는 없어. 그러면 전세만 거래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나는 단타로 매도를 칠 거야. 그러면 매도가 되는지를 봐야지. 그리고 취등록세를 넣었을 때 충분히 그게 수익이 날 구간에 들어오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하반기에 제가 경매 저도 이제 실전 투자로 들어가서 법원에서 만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공시지가 1억이야. 요번에 공시지가 좀 떨어졌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공시지가 2022년도로 환원해준다 해서 좀 떨어뜨려 놨었는데 그 이후로 가격이 더 떨어졌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그래서 원래 그 구간에 안 들어오는데 공시지가 1억 이하로 들어온 애들이 또 있더라고요. 괜찮은 지역인데 그런 애들은 취등록세 1%대 내고 수익률 12% 다주택자라도 12% 안 가져가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제가 어제도 찾아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째려보고 있어요. 올해 하반기 가격 더 떨어지면 저 1%로 가져와가지고 단타로 매도했을 때 충분히 1,000대기, 2,000대기 할 수 있다. 잘하면 4천? 4천?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쁜 투자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반기 안 보이면 투자하러 갔다고 생각해 주세요. 경매로 뿌시고 다니겠다. 그쵸. 하반기에 경매로 돈 벌러 다녀야죠, 이제. 네. 수도권 말씀드렸는데 지방은 그러면 끝난 거냐? 아까도 봤었잖아요. 지방은 그래도 상반기에 상승 에너지 자체가 수도권보다 많이 떨어지고 계속 안 좋은 걸, 좋을 때는 조금 좋아졌다가 안 좋을 때는 다 같이 그냥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버려서 안 좋아지는 거냐라고 했을 때 춘천은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폭의 폭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왜냐하면 딴 애들 막 절벽 상승량 할 때 그나마 완만하게 올라간 애가 강원도 춘천시예요. 아시겠지만 레고랜드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춘천시가. 네. 올라갈 새가 없었어. 완만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 상승했을 때 어때요?
회복 탄력성은 좋아. 올라간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전에 다른 애들보다. 그래서 춘천시가 지금 강원도에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사실 옛날에 제가 지역 분석 이제 강의할 때, 상순양이 할 때는 이런 지역 안 알려주고 강의에서만 하지.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경매로 하면 낙찰가율이 너무 높아서 안 나온다는 거, 수익률이. 저도 한 번 경험했어요. 저 춘천까지 가서 입찰해본 적 있어요. 아, 진짜요? 한 번, 딱 한 번 최근에? 해봤는데. 아니요. 옛날에? 6년 전에. 6년? 언제적 얘기예요?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는. 그때 한번 그 구축밭 있지 않습니까? 음. 거기 가서 이제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낙찰가 얘기하시니까 그때도 네네. 꽤 높았던. 아, 춘천은 그 실수요가 탄탄해가지고 낙찰가율이 이렇게 바닥으로 많이 내려오지 않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세시장 강도도 100에 가깝게 올라와 있고 지금 분위기 좋아요. 거래량 어때요? 다른 지역보다 완만하게 올라가서 확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아니죠. 9월인데도 9월에는 대부분 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그 언덕바지에 있는데 얘는 아니잖아요. 언덕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춘천은 분위기가 좋고 그래도 얘도 매물량은 증가해가지고 최고점을 찍고 있죠. 매물량 자체가. 그래서 전세는 근데 어떻게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얘 어떻겠어요? 안 봐도 느낌 딱 오시죠? 어떤 느낌일지 딱 한번 봐볼게요. 근데 또 이 플라워 차트를 보면 여기 강원도 전체적인 걸 봐보세요. 동해, 원주, 강릉, 속초 엄청 헤매고 있죠. 얘네들 막 지그재그 왔다 갔다. 방향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춘천시 어때? 나홀로 독주. 가지야. 나홀로 독주하고 7% 넘게 지금 얘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프만 봐도 딱 아시겠죠? 그러니까 낙찰가율을 싸게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아니 근데 너무 튀는데 진짜 유독 좋은데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레고랜드 지금 강릉, 속초, 원주, 동해가 이전에 상승장 때 잘 갔어요. 신축 입주나 이런 것도 있을 때 짝짝짝 가졌어요. 근데 춘천은 얘가 강원도의 핵심 지역이잖아요. 모든 1인제잖아요. 강원도에. 근데 상승률이 제일 안 좋은 애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서름을 이제 그동안 하방 공급도 좀 있었고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것들이 그 약간 이렇게 눌려서 스프링 점프하듯이 혼자 지금 나홀로 독주하고 있는 거지. 저희는 또 원주도 가봤잖아요, 촬영. 그래서 원주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 이제 아니까 이제 궁금하네요. 원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주는 조금 헤매야죠. 그동안 올랐으니까. 근데 원주도 지금 전세 분위기는 엄청 좋더라고요. 전세가는 올랐어요. 작년 하반기에 빠져가지고 올 초엔 힘들었다가 올 초 가격에서 다시 지금 중반 돼서는 하반기에 빠졌던 거 다시 다 거의 회복을 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주는 전세가 회복력이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확인이 됐고 어쨌든 춘천은 나홀로 독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방에서 지금 이렇게 딱 그 특징적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근데 춘천 이렇게 특징적이다. 춘천의 지금 거래량의 비율을 보면 거래량은 그 매매 거래량이 387건이고 매물량은 2251건이에요. 그냥 뭐 10% 정도 넘는 정도. 네. 그래도 얘는 10건 중에 한 건이 아니잖아요. 조금 뭐. 네. 한 9건? 9건? 뭐 8, 9건 중에 한 건 거래되는 거면 지금 서울보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네. 서울은 10개, 11건 중에 한 건 될까 말까인데 지금 얘는 그래도 8건, 9건 중에 한 건 될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더 분위기 좋은 거지. 매매 거래량 자체도. 전세 한번 봐볼까요? 근데 이제 전세가 놀랐습니다. 여기도. 거래량이 312건인데 매물량이 220건. 여기도 안 보고 계약한. 안 보고 전세 가야 될 수 있는. 100건이 부족해. 그러면 3명이 갔어. 그럼 2명만 거래하고 1명은 거래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춘천에 지금 전세 만기 다가오신 분들은 서둘러야지. 빨리 줄 서야지. 자, 덕양구 적어놓고 춘천시 적어놓고. 네, 이런 식으로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지 않아요. 제가 전국에서 정말 뒤지고 뒤져서 정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완전 반전이 된 지역을 찾아온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아마 한번 여러분들 열어보세요. 데이터에서.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 2012년보다 2023년에 거래량을 넘어선 지역도 몇 개 안 되고요. 전세 거래량도 지금 전세 거래량 대비 그 매물량 대비 거래량이 더 높은 지역도 손에 꼽아요. 근데 이런 지역들을 찾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경매로 진입하려고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보고 전세 시장 분위기 자체를 특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좀 이런 현상들이 좀, 음. 좀 앞으로는 더 이렇게 곳곳에서 나타날 거라고 보세요? 그쵸. 이게 이제 점점 지역이 많아지는 거지. 이런 지역들이. 전세 가격이 높아지고. 공급 물량이 이제 없는 지역들은 긴장해야죠. 가격도 올라가고. 근데 여기 안에서도 이제 구축이 많은 지역과 신축이 많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 시기가 나타나고 그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가 되고 이런 거가 좀 달라지겠죠. 신축이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빨리 더 특징적으로 나타날 거고 구축이 많이 몰려있는 애들은 스물스물 천천히 나타나겠죠. 그래도 전세가 상승률은 내년 전세가 상승률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상상 이상일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가가 그렇게 올라가고 매매가 안 된다는 건 가히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투자자한테도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적당히 전세로 하고 매매도 해야지 투자자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안정을 하면서 거래를 하는 거고 실수요자 분들도 적당히 매매하실 분 매매하고 전세하실 분 전세해야지 비중이 맞아서 이게 시장 그 부동산 시장 자체가 원활하게 굴러가는 건데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건 한쪽이 결국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근데 지난 그 2010년, 11년도에 전세 시장을 보면 1년에 14% 전세가가 올랐다고 했잖아요. 전세가 14% 올랐다는 건 한 달에 1% 이상씩 올랐다는 거예요. 1%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우리가 2020년, 2021년 이때 2019, 21년에 매매가가 막 절벽 상승장에서 올렸다고 할 때가 한 달에 1% 올랐을 때 그랬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바뀌었잖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그게 3억짜리가 6억 되고 1, 2년 만에 3억짜리 6억 되고 막 6억짜리가 12억 되고 이런 게 그때였단 말이에요. 한 달에 1% 올랐다고 그럴 때. 전세가가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은 내가 살던 지역에서 벗어나서 더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니면 평형을 줄이거나 이게 되게 큰 거예요. 본인 실생활에서 삶의 질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서 채니님도 좀 고생을 하셨나 봅니다. 아, 전세가 그래요? 오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작년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드셨던 거죠. 이런 거죠. 내년은 이제 뭐 전세가를 올려받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작년 올해 토해냈던 거 좀 이제 일부 회수한다. 이 정도지. 막 이거 전세가를 막 올려가지고 막 내가 땡긴다 이런 느낌은 아마 아니실 겁니다. 그쵸, 다들 그쵸.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역전세로 많이 넣었고, 그리고 또 이게 이 변동폭이 큰 건 그만큼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정성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투자자들도 안정성 있게 천천히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쨌든 실수요자 분들도 좀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고 다주택자 분들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하락장이 또 올 거지만 하락장 안에서도 이제 기회를 누가 잡아갈 거냐. 그거는 이제 본인 몫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각자 아마 포지션을 찾아 나가실 겁니다. 이제 현금 흐름 쪽에 좀 집중하실 분들은 하시고 이제 이런 쪽으로 경매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 근데 또 경매로 월세 세팅도 좋은 게 물론 지금 대출이 너무 이자가 사악해가지고 막 지금 막 뭔가를 하기에는 월세 세팅 투자가 좀 아닐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하락장이 아직은 이렇게 저점을 찍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점을 찍을 때까지는 월세로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놨다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면 그 회복장까지 그 차익을 먹는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가져가기엔 사실 월세 세팅 투자가 좋긴 좋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은 좀 금리가 조금 금리가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7%막 이제 6% 부르고 있으니까 또 다시. 네. 그래서 월세 세팅 투자는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은 단타로 해가지고 경매로 해서 돈 좀 벌다가 저점 찍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양도세, 비과세 정책 나오면 취득세도. 취득세 중과 폐지 그 전에 해주겠지. 양도세 그거 하기 전에는. 먼저 정책도 순서가 있잖아요. 양도세 그 비과세 그 감면. 그 마지막. 그건 정말 마지막. 맨 마지막 카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되게 똑똑해. 장관님이 되게 똑똑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다 알아. 네, 손바닥 위에다 올려놓고 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마지막까지도 안 쓰고 싶어 할 카드예요. 질문이 또 있습니다. 경매 관련된 거 좀 질문이 많으신데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 투자 안 하실 거잖아요. 이제 했던 거는 농이고 사실 이제 경매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박 여사님께서 경린이죠. 경매 초보자분들은 어떤 거부터 뭘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뭐 책을 읽어라, 유튜브를 봐라,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이 스타트, 스타트. 예, 어떤 스타트를 어떻게 끊으면 좋을까요? 근데 제대로 하고 싶다, 진짜. 그러면 우선 기초 강의를 하나 듣긴 들어야지. 왜냐면 경매 정보지 어떻게 보는지, 권리 분석 어떻게 하는지는 기본이죠. 완전 기본. 그리고 입찰표 쓰는 거. 그리고 낙찰되고 나서 명도 어떻게 하는 과정. 그건 알고 시작은 해야지. 그래서 기초 강의는 우선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짜서 갈 거냐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 물론 내가 원하는 정보는 대부분 다 있어. 유튜브 찾아보면. 강의에서 들을 내용들도 유튜브에 이렇게 뿌려놓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머리에 조직화가 되어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면 조각조각난 지식을 듣고 그걸 이렇게 조립해서 맞아요. 이렇게 정렬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기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각조각 지식을 듣잖아요. 정리 안 돼. 정리가 안 되고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안 돼. 이게 어디에 있었지? 이걸 어디다 써먹어야 되지? 이걸 찾느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저도 경매는 강의를 일단 한번 듣고 그다음에 강의 양질의 강의 아무거나 하나 듣고 그다음에 그 강사가 쓴 책 아니어도 되니까 또 다른 책을 한번 또 보라고 이렇게 일단 선 강의 후 독서. 그렇죠. 왜냐면 네. 경매는 용어 자체가 너무 낯설고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 일단 좀 효율적으로 어쨌든 양이 많으니까 경매는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쨌든 목적에 맞는 내용을 추려가지고 압축해 놓은 사람들이 강사님들이니까 뭐가 됐든 누구 거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질의 강의를 핵심으로 좀 뼈대를 아, 근데 특수물건 강의하시는 분 건 들으면 안 되고. 특수물건 들으면 특수물건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를 거 아니야 일단 경린이는. 그렇긴 한데 네. 이제 완전 왕기초를 들으셔야 돼. 왕기초. 네. 막 특수물건 다루시는 분은 경매 기초에서부터 막 특수물건 얘기를 해. 무용담 막 어. 유치권 깨는 거 막 뭐 이런 거. 법정지상권 막 이런 선순위 거, 막 지분권 막 이런 거 나온다고. 법칙권 막 이런 거. 아, 예, 그러니까. 무용담 있는 그런 거 특수물건이나 MPL이나 근데 제가 부동산 와서 느낀 건 눈높이 교육이 진짜 안 돼요. 부동산은. 그냥 본인이 잘하는 걸 알려줘. 알려주고 싶은 걸 또 알려주고. 그러니까 눈높이 교육이 되는 데 가서 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초 강의도. 안 똘똘한 애들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아, 금매로라도 정리를 하고 현금을 보유할까요? 그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니요. 저도 안 똘똘한 애들 갖고 있어요. 예. 물론 안 똘똘한 애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도 역전세 맞고 한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입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실수요의 흐름이 이제 있는 애들인데 시장이 너무 안 좋은 거지. 시기가 너무 안 좋은 거지. 근데 문제는 걔네를 팔고 새로 세팅하려고 했을 때 걔네보다 더 좋은 걸 살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은. 근데 그게 된다고 하면 그걸 사고 팔고 해서 밑장 빼기를 해서 자본을 현금을 보유해서 내가 경매를 하는 게 맞는데 뭔 빼기요? 밑장 빼기. 밑장 빼기. 예. 밑장 빼기 단어 모르세요? 그냥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아, 우리 노후력처럼. 네. 그래서 약간 밑장 빼기를 해야 될 유리한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어차피 다시 세팅을 결국 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괜히 필요 경비만 버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입지에 따라서 내가 이후에 다시 반등했을 때 전혀 반등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털고 그냥 현금 보유하는 게 맞고 네. 다시 반등해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애다 그러면 조금 버티기 들어가야죠. 그런 애들은. 이미 역전세 맞을 거 다 맞았잖아요. 이제 걔네 그러면 매매가는 안 올라오더라도 전세가는 올라올 거니까 그러면 그 전세가 올라오는 걸로 자금 회수하고 그걸로 경매하면서 자본 마련하고 얘 올라가면 그 올라간 것도 팔아가지고 또 이중으로 더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의 입지랑 이후에 회복이 왔을 때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애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저는 되게 좀 이 다음 시장이 되게 궁금한 게 제가 15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그 전에는 직관적인 경험이었던 거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12년도, 13년도에 경매하기 정말 좋았겠다. 근데 조금 이제 늦게 그 경매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15년도, 16년도니까 이제 갭 투자의 시장이 열리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쵸. 내가 2, 3년 정도, 뭐 3, 4년 정도만 이제 그때는 뭐 어차피 학생 때였으니까 좀 사회생활을 빨리 했었다면 이런 방식으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시기가 이제 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잖아요. 한 2년?
조금 더 지나면 아마 대출 규제도 많이 하락해서 이전에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그 양도세 비과세 해주기 전에 예. 그 전에 먼저 펼쳤던 게 대출 규제 완화였어요. 자, 빚내서 집 사세요. 돈 빌려줄게요. 집 사세요. 그때 막 하우스퍼 나오고 막 이럴 때 네. 대출 규제 먼저 풀어주고 그때 대출이 90%까지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거의 뭐 후순위급인데. 그러니까 그때 월세 세팅 투자하셨던 분들이 월세는 월세대로 받고 시세 차익은 시세 차익대로 가서 그때 투자가 안정적으로 정말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때 금리가 얼마 정도였죠? 그때 금리가 2012년, 13년도도 한 4%, 5%, 6%, 6%까지 7%까지는 않을 2008년도, 9년도 금리 인상표 그때 표로 봤을 때 2008년도에서 거의 한 4년 정도 한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좀 떨어졌었거든요. 왜냐면 금리도 낮춰줘요. 왜냐면 대출 규제를 그쵸, 완화하는 그쵸, 것 그쵸. 자체가 금리를 낮추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한 4%, 5% 정도 됐었을 거예요. 4%, 5% 정도에서 대출 90%.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금리가 7%여도 월세 수익률이 그 이상 나오면 금리는 상관없어요. 90% 대출이 된다고 하면 사실. 약간 조금 물리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그냥 절대 금리 기준으로 조금 이렇게 마음의 장벽 같은 게 좀. 근데 어차피 월세에서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 뭐 대출이자가 월세로 다 상계가 되고 남아. 대출이자가 얼마 나오든 사실 상관없지 않겠어요? 내가 월세를 60만 원 받아요. 근데 대출이자가 높아가지고 해도 한 3, 40만 원 내고 20만 원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출이자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지. 이자율 높은 것도. 그리고 이거 계속 가져갈 것도 아니고. 이후에 시세 차익. 그러니까 이전에 투자했던 게 그런 거예요. 1억짜리를 사가지고 9천만 원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1,000이나 2천에 40, 60 이런 게 받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걔가 1억에 샀던 애가 1억 5천, 6천이 돼 있단 말이에요. 두 바퀴 정도 돌렸을 때. 그러면 월세는 월세대로 20만 원씩 매달 받았고 이자 다 내고도 추억의 그거다. 제가 읽었던 책들 막 쫙 지나간다. 근데 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거 10채만 있어봐요. 20채만 있어봐. 추억의 책들 막 지나간다. 옛날에 읽었던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이후에 또 그런 정책들이나 그런 조성되는 환경 자체가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추억의 이 경매 얘기와 함께 옛날 경험들이 쫙 지나가면서 이제 그 시장이 왔어요.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이런 시기가 또 오는 몽글, 건가? 몽글몽글로 끝나면 안 돼. 나는 이제는. 몽글몽글로 끝나면 안 안 되는데. 돼요. 이제 안 돼. 왜냐면 폐찰의 그 아픔도 있기 때문에 그 잡지 못한 첫사랑의 그 아련한 추억 뭐 이런 느낌도 좀 나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유료 결제 강의가 경매였기 때문에 좀 몽글몽글하죠. 돈도 그렇게 쓰고 시간도 그렇게 썼는데 잘 안 됐어. 붙잡지 못했어. 헤어졌어. 네, 붙잡지 못했고. 이번에 잡으시면 되겠네.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결판을 봐보세요 한번. 네, 그래서 그때 내가 왜 헤어졌나, 왜 내가 그녀를 잡지 못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잡아야지. 이번에는 이제 꼭 잡아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장기 플랜으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게. 후레이님 경매 낙찰기 이렇게 해가지고 A부터 Z까지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엔 나도 성공했어요 이렇게.